기사를 봤더니 기사에 기사. 주르륵 그게 그동안 알리바이 만드느라고 나중에 이게 그렇죠. 예. 심야회의가 왜 저게 기사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비상계엄 되면 알리바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확증을 해주는 게 조이대가 그날 아침에 12월 4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위헌이라고 하는 말 이거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못해. 다른 말만 하잖아요. 말 못하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였을 때 전원 합의체로 돌리면서 말씀하셨듯이 딱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해내는데 몰아버립니다. 전원 합의체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학습했잖아요. 그때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돌릴 때 이재명을 날리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한덕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한덕수가 이게 아직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발표도 되기 전에 한덕수가 저걸 합니다. 총리 사퇴. 총리직 사퇴를 벌이잖아요. 미친다니까 이거. 야, 한덕수가 갖고 다니라 했지 너. 네. 맞다. 4시에 총리 사퇴를 하는데 그 전에 한덕수가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예고를 합니다. 맞아. 예고를 하는 건 저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주고받았을 거다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이대가 저렇게까지 과감할까? 저 과감함은 누구에게 재촉을 받지 않았을까? 그게 저의 생각인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촉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데. 이게 저의 생각이라서 철저하게 그 관계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런데 또다시 이상민과 한덕수 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거 큰 건이거든. 근데 이게 세상이 지금 조용해요. 위원장님 이거는 진짜 좀 제발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 이거 너무 불안하거든. 한병도 당대표가 또 지적했고요. 그래서 저와 김승원 간사가 어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나와서 말씀드리고요. 언론에게도 또 저희가 백브리핑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이대를 법사위에 출석시켜야겠다. 출석시켜서 직접 그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꿰뚫어보고 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맨날 그 천대협의만 보내고. 서영교. 왜냐하면 저에게 힘 좀 실어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와줘야 제가 힘이 나는데 법사위원장 시켜주셔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대법원장이라 사실 국회에서도 부담이 돼요. 여론이 뒷받침해주지 않잖아. 부담된다니까. 국회법에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강력해서 잠시 왔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왜 당신의 권한이 이렇게 됐지? 해야 할 임무는 방기하고 대법관 임명 제청은 안 해. 벌써 몇 개월째 방기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것도 왜 안 6개월 오네, 넘었을걸요? 언론이 혼내지를 않아. 후보 추천된 게 1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8월이니까 6개월이 넘은 것 같죠. 그래서 대법관 제청은 방기하고 직무 유기입니다. 임무 방기이고요. 이런 것은 또한 위법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직권남용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중에 직권남용도 있지만 직무 유기, 임무 방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권한 남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면서 공수처도 다시 한번 불러볼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이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들어왔을 텐데 공수처가 또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 나온 김에 너무 많이 말씀드리나? 그 공수처법도 조금 손을 봐서 예산이나 인력을 좀 더 많이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돼 버려 가지고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믿는 것은 윤석열 체포할 때 그때 체포하러 갔던 그런 검사들, 그런 검사들이 그래도 단단하게 그 와중에도 가서 체포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체포하러 갈 때 법사위가 그 앞에서 한 2박 3일 정도 가서 흔들었습니다. 체포해야 된다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죄송하긴 합니다. 이상민은요 이미 자 2심까지 다 지금 판결이 났죠. 그래서 대법원의 선고가 지금 한덕수는 내일이고요. 이상민은 8월 12일입니다. 아직 얼마 안 남았었어. 그 당연히 대법원 2부, 3부에서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이대가 가만히 있어보세요. 전원합의체로 요거 둘이 공범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싹 가져갔어. 싹 가져갔으니까 8월 7일, 8월 12일 날 선고하기로 했던 건 또 연기가 되는 또 거예요. 무기한 연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하고 이상민 판결을 할 때 이미 한덕수 부작위라든가 네. 내란 관련해서는 다 성격 규정이 끝났잖아요. 그걸 근데 다시 하겠다라는 요걸 거죠. 다시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의 지금 의심은 요 새끼 요거 냄새가 좀 난다. 저도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큰 어떤 건축물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뭐 피라미드 같은 거 크게 만들어놨었을 때 네. 그거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요? 위로 무너뜨리는 건 힘들잖아요. 아랫돌 빼야지. 밑에서 밑장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밑장의 빼기가 되게 약한 고리인 게 사실 생각해 보면 더 큰 거를 진짜 핵심이 있는 거를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버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반자동으로 따라가서 얘네들 같이 따라가서 잘못한 거 맞네라고 가는 게 순서인데 그렇죠. 엉뚱하게도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한덕수 이상민을 먼저 봐서 얘네 어떻게 보면 뭐 그 자료라든가 아니면 증거가 좀 허술하다는 식으로 가서 이거를 흔들어 버리면 거꾸로 윤석열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구조인 내가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대한뉴스에서 내가 수천 번 얘기했잖아. 조이대 빨리 탄핵시키라고. 이 새끼 또 이상한 거 지금 시동 걸잖아. 부릉부릉 막. 아니면 최소한 이걸 가지고 시간이라도 오래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일단 뭐 이거는 무기한 연기. 밑도 끝도 끄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끈다. 그러니까. 왜냐면 8월 7일, 12일 날 어. 저기 한덕수하고 이상민이 그냥 가는 거야. 원래는 가야 왜냐면 되는데. 이거는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이거 못 피해요. 근데 갑자기 이걸 전원합의체로 해버리면 다 가져가는 거잖아. 확정을 안 그렇지. 시키는 거야, 확정을. 그럼 만약에 지금 한덕수, 이상민 어디 있죠? 구속을 시켜놨어요. 깜빡이에요. 네, 15.7 받았습니다. 15.7. 심지어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7년이었는데 2심에서 징역 9년을 아, 때려버렸어요. 9로 올라갔구나. 15.9구나. 네,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법원은 이걸 못 피해 간다고. 근데 갑자기 야 일로 와봐. 내가 일로 와봐. 조이대가 야 이건 전원합의체에서 할게. 그래가지고 다 들여보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그게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게 어제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어제 공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고를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며칠 안 남겨놓고. 그런데 그 전압으로 올리겠다는 그 사유가 다른 건 다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딱 하나 눈에 걸린 게 뭐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다르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다르다? 아니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딱 한 군데 다른 데가 있었죠. 직위원. 직위원이 근데 내란죄 성립 1심에서만 여부에 대해서 1심에서만. 예. 직위원 혼자만 뭐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은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거나 내란을 뭐 이틀 전에 결심했다거나 직위원 혼자 이상한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들 다르대. 이거는 직위원 판사는 그 이상한 판결을 염두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다. 봐봐요. 다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판결 직위원 빼고 다 인정했단 말이야. 이 내란이라고 다. 그래서 원래 8월 7일, 8월 13일, 12일에 한덕수 이상민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하게 되면 그때도 네. 얘네도 12.3은 내란 뭐 부작위도 인정. 이게 굳어지잖아. 네. 그런 다음에 윤석열 또 2심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상. 네. 근데 2심 판결 나오기 전에 갑자기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딱 가져가. 이거 걸어서 싹 빼. 근데 봐봐요. 여기서 그냥 추정인데 내란 아닌데? 부작위도 야 우리가 봤을 때 아니야 이렇게 판결을 내버리잖아. 빼버려. 그러면 윤석열 2심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버렸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에서도 이걸 가져오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꼼수를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나 인간은?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꼬리가 몸뚱아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리고 의심이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 보니까 여기다 지금 아니 정황이 많은 게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대법관 후임을 왜 6개월 이상 제청을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관은 무조건 자기 편을 뽑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내란이고 뭐고 뭐 오세훈 시장이고 뭐고 김건희고 뭐고 자기가 살려줄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전압으로 올려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그래서 지금 저기
두 사람을 한꺼번에 추천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너무 빠트하려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지 지금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내가 당대표 되면은 조이대 탄핵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에 확 들어오더만. 그러니까. 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것 좀 추진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조이대 대법원장은 뭐 절대로 탄핵시키면 안 되는 존재예요? 아니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이걸 왜 못해? 자꾸 이렇게 지금 이상한 시동 걸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을 말씀드릴 뿐이지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김건희 사건이나 내란 사건에서 상고심 올라간 거에 전압해서 이상한 선고를 진짜 내린다. 막 갑자기 내란을 모두 부정해버린다. 이 여기 부작위험에 이러면은- 대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었다. 이따위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야 얘가 뭘 이렇게 딱히 하지는 않았어. 안 한 아마 그런 걸로 식으로 안 한 걸로 죄를 보기엔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가 말 맞다나 딱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에 전제가 그럼 원래는 뭐가 있었는데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주범인 윤석열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와야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범죄야 아니야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가 판단이 아직 안 났는데 먼저 뒤에 걸 가지고 들고 나가고 판단을 전원합의체로 내버리면 아까 지금 띵구리가 잘 설명한 것처럼 뒤에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앞에 부분이 지금 사실은 내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가버리잖아. 그럼 다 흔들려 버린다고. 이게 진짜 바닥부터 근데 흔들리는 거야 이게. 만약에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말자- 짓을 한두 개 했냐고 조이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아주 이상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이례적이야. 원래 선고 날짜가 잡혀 있었다고. 근데 왜 받고 한덕수 그거를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갑자기 잠깐만 우리가 가져갈게. 이런 게 어딨어? 이게 무슨 깡패야 뭐야?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그러니까. 그렇지. 상고심 대법원에 올라오기도 전에 조이대가 직권으로 그렇지. 전압을 정해놨어요. 네. 진짜 1년 전이야. 아, 이게 오래전 일도 아니야. 야, 근데 내란 사건을 선고 하루 전에 갑자기 바꿔버리는- 전압을 올린 게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야 이게. 한 번 한 걸 두 번 못 하겠어? 이거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는 조이대가- 없다고 의심된다. 조이대가 대선을 얼마 안 냅두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얘는. 아,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기만 더 그렇게 하면 난리 날 텐데 진짜. 더 이상한 거는 음. 특검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는 거를 반대했어. 당연하지 빨리 근데 나와야 되니까. 한덕수 이상민 변호인 쪽에서는 계속 원했어. 요구를 해왔거든. 어. 근데 이게 이틀 전에 덜컥 받아들여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이거. 하루 이틀 전에 받아줬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 윤석열은 이미 구할 방법이 좀 없는 것 같고 얘네 밑에 몇 명 빼내가지고 약간 국민 정서도 말이야. 아 뭐 윤석열 들어갔으니까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밑에 피라미드 다 살려주려는 거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띵구리 형 말대로 윤석열까지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나 아니면 김건희까지는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네 말 맞다나 윤석열을 통째로 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많이 흔들려 버리면 이만큼의 아까 말한 피라미드 정도의 크기였던 게 알고 보니까 줄줄줄줄 줄어들어서 그냥 흙덩이 하나 정도로 남는 그런 그렇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아니 거예요. 봐봐요. 대법원에서 내란까지는 아니고 아 국가를 약간 뭐 위태롭게 결과적으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유죄 형을 감형시킬 수는 있어. 아 그래 버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주장들이 다 맞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야. 내란은 아니니까 예. 국가를 위기로 좀 몰한 건 분명한데 어. 야 이거는 내란은 아니야. 야 이거 뭐 사람이 죽기로 해서 뭐라 그게 조이대는 법적으로 이런 것도 정당화된 나올 거지. 거야. 조이대는 진짜. 100% 그러고 남을 놈이에요. 저희는 조이대는 그렇게 그럴 수 생각하고 있어.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아니 의심이 강하게 들긴 하는데 어. 진짜 하지 마라. 진짜 그러면은 아니 사실 국민의힘 그쪽 계열의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계엄을 괜히 해서 그렇지 사실 뭐 그런 정도야? 이런 진짜. 사람도 있다고 많다고. 진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야, 또 몸풀기 하지 마라. 아, 진짜 하지 마. 야, 진짜. 조이대 씨, 진짜 몸풀기 하지 마. 진짜 사생결단 내기 하지 마 진짜. 우리 나 그럼 또 나가야 힘들어. 또 나가야 날 상황을 더운데. 만들지 마라. 진짜. 힘들어 진짜. 이게 또 날 더워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못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지금 이러는 거야? 아, 나간다. 나간다. 자, 여러분 여러분 조이대는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한덕수 이상민이 1심, 2심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한덕수는 1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 좀 깎였죠. 예. 징역 15년. 그렇지. 그리고 이상민은 1심에서 징역 7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2년 늘었습니다. 자, 됐지. 징역 9년.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좀 집중하세요. 자, 그런데 특검법에 예. 1심 6개월 안에 맞춰라. 아, 맞아. 2심 3개월 안에 맞춰라. 상고심 3개월 안에 맞춰라. 이게 633. 들어가 있어. 규정이. 네. 그래서 한덕수는 8월 7일 내일. 8월 7일 내일인데? 선고가 끝나야 돼. 예. 그리고 이상민은 8월 12일 예. 선고 끝나야 돼. 그런데 한덕수하고 이상민이가 대법에다가 우리 좀 전원합의체에서 좀 판단해주면 안 돼? 라고 요청을 했어. 예. 그러니까 특검이 헛소리 하지 마. 그렇지. 특검 반대했어. 예. 그런데 대법에서 그거를 받아줘 버렸다고 이번에. 대법이 왜 받아줬는지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 와, 근데 우리가 지난 대선 직전에 조희대하고 한덕수하고 뭔가 좀 맞아요.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그런 와중에 갑자기 한덕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대법이 결국 이제 내란 관련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내란 관련해서 법리를 엄격히 적용을 하면 네. 대법관들도 이게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 왜냐? 내란 당시에 대법원도 협조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단 말이야. 맞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만 봐도 몇 개만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예. 조선일보도 한번 볼까요? 자,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란 헤드라인으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한덕수 부작위 논란이 있거든. 예. 이게 1심, 2심 다르잖아요. 부작위 관련해서 판단이 다르단 말이야. 아, 나 불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한번. 네, 저도 같은 취지의 그런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 나 그 불안해. 뭐냐면 이 사건은 아까 그 김건희 사건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유와 성격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계하고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네. 아, 불안해. 이 사건은 조금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그 한덕수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내란 방조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네. 영장이 기각되자 맞아요. 그대로 그냥 불구속 기소했던 그 지점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요거는 집합범이기 때문에 내란 방조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내란 그래서 이제 이진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 한덕수의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와 다르죠. 국무회의 뭐 이런 뭐 그 정당화 뭐 이런 국무회의 관련들이 행위들이 주로 있는데 그 동일한 공간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다를 할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행위들이 검찰 수뇌부, 그 다음에 대법원 또 대통령실의 동일한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행위로 하면 결국 그에 따른 수사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가져오죠. 더 좁게 얘기하면 검찰에 대한 수사를 멈추는 거죠. 그 지점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리에 밝고 정의로운 그 이진관 부장이 눈치채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죠. 그리고 판결에 그걸 썼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작위 부분도 설치도를 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뭐랄까요, 되게 사법의 신뢰 그리고 일선법관의 재판의 신뢰들을 생각하면 이 대법원에 나는 입장 표명들은 대법원 전환 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네. 뭐 역사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뭐 이에 보면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회피 사유 중에 사건의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에서 내란의 밤에 있었던 혐의점들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그거를 무혐의 처분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예, 무혐의 처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끝냈잖아. 이게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이 사안의 성격에서 이 결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판단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란의 목적과 의도에 관한 어떻게 판단 기준을 세울지, 그렇지. 부작위에 대한 뭐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그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그 법리로서 판단 기준으로 그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가 타당한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긴장하라는 하나가 거. 저희가 그거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특검 기간 이제 마치면서 굳이 대법원은 내란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그래서 지었다고. 이제 사법의 신뢰와 그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더 좋을까? 회피하시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지. 아니면은 이 상고 이유 주장은 대부분 판결문에 나옵니다. 뭐 피고인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또 그 검사 측, 특검 측이든 간에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을까? 뭐 여러 가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에 나오게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그 누구죠 지기현 재판부 때 그 구속취소 석방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재판 이 특검이거든요. 네.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상당히 불안하다. 여러 가지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안하다고. 저 한덕수나 이상민은 맘 놓고 있었거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정관 변호사들의 이제 이 신청들이 있었죠. 전화합의체 회부 신청들이 있었고 그걸 받아들인 그걸 받아들였어. 이게 나 이게 상당히 불안해. 이 봉주 기자 혹시 뭐 취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작년 대선 때 새벽에 대선 후보 바꿔치기 할 때 네. 그때 조희대가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의심을 많이 했던 거는 한덕수가 알고 있었나? 그런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했었잖아 우리가.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나오면 되는 분위기로 그때 그래갖고 한덕수를 후보만 바꿔치면 될 것이다. 사전에 알고 등록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저는 내란 방조 혐의 있잖아요. 한덕수를 내란 방조 혐의로 하게 되면 이상민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이상민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고 국무총리는 방조다 이면 안 맞잖아요. 이 상황이면 저는 전원합의체가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승관 판사가 아니야 한덕수 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야 바꿨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를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가려고 했으면 지금 석 달 다 돼가지고 내내 버티다 가지 말고 갑자기 진작에 그렇지. 받자마자 한 달 안에 딱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크다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데 이미 이렇게 내려진 거를 무죄 취지로 뭐 파기환송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와 이상민이 딱 중첩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그거 받아가지고 주잖아요. 네. 그거 딱 겹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한덕수의 뭐 혐의를 뺀다든지, 그러니까 일부 파기환송, 일부. 한덕수 징역 15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 들고 이상민은 뭐 그냥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무죄 취지로 그냥 다 니네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은 거의 없지 않아요? 그 판결 이후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판결 이후에 그 대법원에 나온 아주 그 판단 기준 그 표현 하나가 굉장히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9월 8일 날 이제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둘이었지 않습니까? 이은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이었는데 이은구 대법관은 9월 8일 날 퇴직합니다. 퇴직하고 그 나머지 그 대법관들은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임명 제청했던 대법관들로 구성됩니다.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5월 1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에
것들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633 친속한 뭐 이런 논리들이 그대로 그 아주 함께 초고속 동참했던 사람들 이례적인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 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과거의 경험도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경계해야 되는 불안한데. 지점은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아니 그래서 10번제를 헤쳐나가야죠. 10번제를 네. 보시면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뭐예요 이거는? 아니 이거를 그대로 한덕수 이상민이 확정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두 사건 모두 예. 2심 확정 확률. 75%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확률이에요? 뭐 아니 뭐 계산 과정도 없이 그냥 우리 보고 외우라고 하는. 그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밝힐 수가 없고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무슨 계산 아니, 과정도 없이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일종의 뭐 AI들이 한 거죠. 요즘 AI들이 이제 이런 법률을 분석을 잘한 제가 조건은 주죠. 왜냐하면 대법관들의 성향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담당 재판장이 그걸 줬을 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2번이죠. 저는 두 번째 이제 여태까지 제가 다 맞았잖아요.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왔지, 오세훈 유죄 나왔죠. 맞았죠? 그때는 네, 뭐 맞았죠. 소 뒷발에 쥐잡았죠. 그리고 이제 보면 두 번째 한덕수 일부 파기되고 이상민 확정될 확률이 10%가 넘는 걸로 저는 요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10%인데 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 예를 들면 이거를 전원합의체에 가서 또 질질 몇 달 끌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걸 그리고- 갖고 와놓고 예. 본인이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해? 아니 압도적으로 75%가 아니 있는데 본인이 이걸 갖고 와놓고 나는 근데 두 번째처럼 될 것 같아. 두 번째. 이게 뭐야 이거? 10%고 위에 거 75%인데 왜 10%에 따라가? 근데 이 바로 보세요. 이게 알파고가 이세돌을 못 이기듯이 이게 뭐 AI가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자의 직관적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자를 두 번째의 확률이 좀 있다. 근데 세 번째 확률도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두 사건 모두 모두 무죄 무죄 이게 취지가 너무 높게 나온 거죠. 9.72%. 이거 보니까 이걸 못 믿겠더라고요. 아, 요거 너무 보니까 높아. 예. 너무 높게 잡았어. 하여튼 그렇다는 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텐데. 우리 환동수 변호사님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같이 부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닙니다, 불편해요. 아닙니다. 네. 그 이제 뭐 데이터들에 대한 이 한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불편해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야, 자, 걱정되네 진짜. 네, 좀 걱정. 그러니까 걱정돼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 걱정을 많이 알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 여론이 형성되고 조이대도 부담을 갖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그 한동훈이가 그 종합특검에서 예. 출석 요구를 했던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수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달 반 전에 그 박성재 장관 판결 나왔을 때 이것도 이중간 판사예요. 이중간 판사가 박성재 판결문에 한동훈의 그 12월 4일 계엄 다음날 회의. 행적에 대해서 당정대회 적었잖아요. 그때 제가 나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이게 한 행위가 이게 내란 동조 아니냐. 그렇지. 라고 회의가 있었어. 그걸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타임라인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12번 자료를 보시면 내란 특검에서 일단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만 한동훈이 지금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임무 종사를 바뀌었고. 근데 한동훈은 내란을 실행할 때 같이 공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안 될 것 같고. 그건 안 돼. 내란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난 다음 날부터 한 행위들을 보면 내란 방조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범인 도피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뭐 관저로 가서 직을 유지하게끔 해줬잖아요. 그 범인 도피 행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는 1차 탄핵안 가결할 때 당론으로 투표장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가결을 방해해요.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방해했어요. 근데 요 혐의 정도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건 잘 해왔네. 제가 볼 때 이제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지금 한동훈이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네. 처음에 부를 땐 다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부르는데. 작은 거 하나로 한동훈은 또 이거 고소가 아니 근데 여태까지 저뿐만이 아니고 좀 이 눈이 밝은 법조인들이나 기자들은 아니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범죄 증거가 지금 다 남아 있는데 왜 저 사람 한 번도 조사 안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 중에 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8번 자료를 보시면 일단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를 하면서 뭐 정진석, 한동훈, 나경원, 김기현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모여서 윤석열의 하야나 탄핵은 안 돼.
이거는 그냥 김용현이나 뭐 경찰 쪽에 그냥 떠넘기고 가야 되라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란 정당화의 논리를 그렇죠. 개발했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수반들을 자기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날 또 한동훈이 윤석열을 오후 5시에 만납니다. 회의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날 밤 11시 반에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월 7일에는 1차 탄핵안 가결을 하는데 당론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지. 부결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한동훈과 함께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한동훈하고 한덕수. 우리가 통치하겠다. 공동 통치 기자회견을 해요. 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기억나요. 어처구니 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상 네. 제일 어이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 그 내란이 끝난 게 아니고 내란이 끝난 것은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그때 내란이 끝났다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고 그게 재판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2월 3일부터 14일 사이에 한동훈이 했던 행위들은 내란에 관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봉쇼 오시면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2월 4일은 이진관 판사가 일단 쏘아 올린 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전에 한동훈과 또 면담을 몇 번 하잖아요. 면담을 하고 나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시키고 요 행위 집단 불찬으로 무산시킨 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이제 될 수 있고 2번 자료 한덕수와 한동훈이 공동 담화를 발표한 것 헌법에 없는 이거 헌법에 있습니까, 변호사님?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정지시키고 어디 있어 이걸 굳이 물어봐 전문가한테. 그죠? 나도 하는 말도 거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네. 돼. 근데 이런 행위들이 내란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 방조 혐의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여태까지 특검이 이걸 수사를 안 했어요. 그건 문제였지. 우리 그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아주 뭐 다 잘 분석을 저 AI한테 막 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 뭐 하나 그냥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그 검찰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무혐의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묵비하고 거부하거나 또 조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각종 증거물들에 대해서 삭제하고 관련자들과 진술을 서로 이렇게 좀 속칭 입맞춘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지점이 있고요.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내란 세력과 이제 뭐 그 역사적인 장면으로 보면 그 혼돈스러운 시기에 그 정권의 유지, 그 정당의 권력의 유지들, 그 차기 권력에 대한 그 숨가쁜 욕망과 그 움직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과연 내란과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부분에서 그 특검에서 비교적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했을 때 진실을 얘기하도록 출석 이제 전화 통지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마침내 출석 요구에까지 이른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적극적으로 진실을 진술해서 그 책임을 그 내란의 그 총체적인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데 네.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이미 정치적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통지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아마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면 3번 정도 안 하면 체포영장 체포해야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9번 자료를 보시면 한동훈이 내란 방조가 되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잡으러 온 거 얘기했잖아. 발언이 본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의 책에 썼죠. 네. 12월 3일 밤에 그 본인이 얘기했잖아.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체포 명령에 네. 너 있으니까 국회 가면 너 잡아 죽일 거야. 그거 알고 있잖아. 그겁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부터 행위를 지속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법조인이 아닌 일개 기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좋았어.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진짜 뭐 했냐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았다. 종합특검이 지금 뒤늦게 했는데 요거를 좀 종합특검이 잘 메이드를 하면 종합특검 연장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좋았다. 그 포인트. 와. 사전에 맞죠?